서울의 변두리,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게 이어진 골목길 끝에 햇빛마저 힘을 잃은 듯 쓸쓸한 공간이 있습니다. 8월에 찌는 듯한 더위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벽을 따라 끈적하게 달라붙는 이곳은 희망 장례식장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겨우 웅걸거리듯 닿을까 말까 한 그 고요함 속에 3호 조문실 앞에는 단 하나의 이름표만이 외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최강대. 힘차고 굳건한 이름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조화한 다발만이 문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최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을 갓 넘긴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가슴 속 감정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려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마치 수많은 관객이 떠난 폐쇄된 극장처럼 싸늘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었지만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의자들만이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장례식장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한혜지가 나지막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서 아들 최서준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서준이는 검은색 교복을 어색하게 차려입고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봤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희미한 것인지, 소년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의문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조문실 중앙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진 속 최강대는 짙은 남색의 소방관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서울 시민의 생명을 지켜온 남자. 그의 표정은 엄격하고 단호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독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진우에게는 그 영웅의 모습이 분노와 회한,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으로 덮인 한 조각의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서준아. 예지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서준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인사라기보다 오랫동안 낯설었던 존재에게 겨우 건네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출렁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인지, 아니면 이제야 느낄 수 있는 희미한 그리움인지, 혹은 체념인지 그는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타인에게는 영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늘 빈자리 이타는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잖아요. 표현이 서투셨을 뿐이지. 예지가 남편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아내의 위로에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좋은 분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병원에 안 오셨어요.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언제나 일이 먼저였고 가족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서운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의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간신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시작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조문객의 그림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진우는 텅 빈 의자들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셨어요. 동료들과도 친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으셨죠. 그냥 일만 하다가 은퇴하시고 2달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지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최강대의 얼굴을 희미하게 가렸습니다. 마치 살아생전의 모습처럼 언제나 멀리서 희미하게만 존재했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왜 우리랑 안 돌아줬어?
서준이가 갑자기 순진무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진우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바쁘셨단다. 진우는 대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외면하는 선택. 오후 2시 30분, 장례식장 직원이 조용히 들어와 물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조문객이 네. 저희 셋이서 시작할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갔습니다. 예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마지막은 따뜻하게 보내드려요. 아버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진우는 아내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텅 빈 장례식장만큼이나 싸늘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소방관이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남들을 돕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했어요. 아니, 구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겠죠. 서준이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위험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무도 안 와? 서준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단다.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돌아가신 거야. 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15분 후면 형식적인 의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외로움이 형체를 갖춘 것처럼. 진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위험 속으로 용기와 함께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장이자 아버지의 평생을 대변하는 문구였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전부예요. 시계랑 훈장 몇 개, 돈도 재산도 없으세요. 평생 모은 게 고작 이거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훈장이 있잖아요. 예지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한 추억 하나 없는데. 진우의 슬픔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였던 아빠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은 서준이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할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그래.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장례식 시작 10분 전, 정적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운동회 때 오지 않았던 아버지, 생일날 집에 없었던 아버지, 대학 합격 소식을 들어주지 않았던 아버지. 그 모든 부재의 기억들이 지금 이 빈 공간에서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예지는 시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 잘 부탁하네. 축하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한마디. 서준이는 할아버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은 할아버지의 크고 투박했던 손이었습니다.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했던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외로웠을까? 서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진우와 예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야. 진우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었단다. 시계는 2시 55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정말 5분 후면 이 텅 빈 공간에서 형식적인 이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 세 사람만이 최강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장례식장에서 텅 빈 이별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순간 오후 2시 58분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진우 가족은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운전해서 달려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남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최강대 소방관님 장례식이 맞습니까? 진우는 이상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지?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철수라고 합니다. 부산 소방본부에서 왔습니다. 부산.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서울을 떠나본 적 없는 아버지와 부산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남자는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돌아가셨군요.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아셨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윤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신참 소방관이었을 때 서울에서 전국 합동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 선배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남자는 영정사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향을 피웠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정중하고 간절하여 진우 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스승이나 은인에게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철수가 영정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러 왔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겁니까? 윤철수는 뒤를 돌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 선배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소방관조차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이 고독하고 텅 빈 장례식장의 침묵을 완전히 부수는 첫 번째 거대한 폭로였습니다. 진우는 숨을 멈추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낯선 부산의 남자가 과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철수라는 이름의 부산 소방관이 내뱉은 고백은 정적만이 가득했던 장례식장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말은 최진우가 40년 넘게 품고 있던 아버지 최강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충격파와 같았습니다. 진우는 숨을 멈춘 채 눈앞에 이 낯선 남자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집중했습니다. 윤철수는 영정사진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촉촉해진 눈가를 소매로 닦아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가 전하려는 이야기에 담긴 무게감은 진우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때 소방관이 된 지 고작 한 달 된 햇병아리였죠. 어리고 경험도 없었고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전국 소방 합동훈련이 있었는데 저는 고층 건물 인명구조훈련 도중 장비를 잘못 조작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5m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할 뻔했죠. 서준이는 숨을 죽인 채 할아버지의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혜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자신 역시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죠. 그때 최강대 선배님이 나타났습니다. 선배님은 저를 잡기 위해 몸을 던지셨어요.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본인의 몸 하나로 절 향해 뛰어드셨습니다.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 목숨은 선배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윤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가 알지 못했던 치열함과 용기.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동료들에게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소방관 자격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밤늦게 선배님이 숙소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선배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저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윤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코해져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수첩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이 수첩에 글을 써주셨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다. 윤철수,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조 기술부터 소방관의 마음가짐까지 선배님이 직접 손으로 빼곡하게 적어주신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진우는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단정하고 깔끔한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한마디도 잘 하지 않으시던 무뚝뚝한 아버지에게 이런 섬세하고 따뜻한 면이 있었다는 사실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글씨들은 진우가 평생 아버지에게서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바로 그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선배님은 그 후로도 저를 계속 지켜봐 주셨습니다. 편지로 조언을 해주시고 가끔 전화도 주셨죠. 제가 처음으로 인명구조에 성공했을 때 선배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단 말인가요? 우리 가족에게는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으셨는데 윤철수는 진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분들은 외로우셨겠지요. 하지만 선배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절박한 현실이다. 그분의 소방관으로서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윤철수의 말은 진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 철학이 가족에게 남긴 냉정한 공백 역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예지가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휴가를 내고 밤새 운전해서 왔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요. 윤철수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윤철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소방관이에요? 그럼 꼬마야, 할아버지 덕분에 벌써 25년 차 분대장이 되었단다. 윤철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한 사람은 87명입니다. 그들 모두 선배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윤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우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냉정했던 아버지가 낯선 후배에게는 이토록 따뜻하고 헌신적이었다니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철수는 다시 한번 최강대 선배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선배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한 가정을 구하는 것이다. 한 가정을 구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들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진우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소방관 5명이 동시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부상과는 또 다른 낯선 지역의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강대 선배님 장례식이 여기 맞습니까? 선두에 선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희는 대구소방본부에서 왔습니다. 선배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방관들도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광주, 대전, 인천. 모두 서울과는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 왜 아버지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구에서 온 소방관이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대형 태풍이 대구 지역을 강타했을 때 최강대 선배님이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휴가를 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선배님 덕분에 저희 팀이 13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소방관이 덧붙였습니다. 10년 전 대규모 산사태가 났을 때도 오셨습니다. 사비시 페이로 오셔서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색 작업을 도왔습니다. 진우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았던 그 모든 휴가 기간 동안 아버지는 집이 아닌 전국 각지의 재난 현장에 홀로 가 있었단 말인가? 예지가 경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인천 소방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공적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셨죠. 그저 묵묵히 사람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서준이가 윤철수 아저씨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윤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오후 3시, 장례식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갑자기 늘어난 조문객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윤철수 씨가 이분들께 연락하신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혼자 왔습니다. 아마 소방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식이 퍼진 것 같습니다. 광주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최 선배님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금방 퍼집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보다 아버지를 더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찬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윤철수는 다른 소방관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강대 선배님을 제대로 배웅해 드립시다. 영웅에게 걸맞은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소방관들이 일제히 거수경례, 검주쇼 징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위엄있고 경건하여 진우 가족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쓸쓸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웅을 기리는 장엄한 헌정의 장미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철수 소방관의 고백으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장례식장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관들이 낯선 이름의 영정 앞에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은 비록 진우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위엄과 경건함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쌓아온 삶의 궤적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가장가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가 알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빙산의 일각회에 불과했음을 잔인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윤철수 소방관이 최강대 선배의 온단 진정한 용기 연구에 대해 증언했다면 이제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온 소방관들은 그 용기가 서울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 않았음을 폭로했습니다. 대구 소방관은 15년 전 대규모 태풍 피해 현장에서 최 선배가 휴가까지 반납하고 자원봉사를 왔으며 그 덕분에 13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광주 소방관은 10년 전 산사태 현장에서 최 선배가 사비까지 털어가며 72시간 동안 밤낮 없이 구조 작업을 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선배님은 자신의 공적을 절대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묵묵히
필요한 곳에 나타나셨다가 조용히 사라지셨죠. 저희는 그분을 소방관들의 그림자,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천 소방관의 설명은 진우의 모든 원망을 회한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았던 모든 휴일,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던 모든 명절, 그 시간들이 아버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꿀 같은 휴식이 아니라 이름 모를 재난 현장에서의 치열한 사투였던 것입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또다시 열리더니 이번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소방관들, 수십 명이 제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들 중 한 청년이 진우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소방학교 졸업생입니다. 최강대 교관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교관님? 진우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교관도 하셨단 말입니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퇴하시기 전 5년 동안 특별 강사로 오셔서 저희에게 현장의 진짜 지식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피와 땀으로 얻은 경험을요. 또 다른 졸업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최 교관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용기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저희가 그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셨습니다. 진우는 아내 예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지의 눈에서도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최강대라는 남자의 진짜 삶이야를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그 남자가 세상의 수많은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스승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복도까지 소방관들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량, 소방차들이 장례식장 주차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소방차들의 물결은 마치 최강대라는 이름 아래 모인 거대한 붉은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부산 소방본부의 윤철수보다 훨씬 연배가 많아 보이는 노신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잦던 부산 소방청의 양명식 과가의 청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최 선배님이 갓 소방관이 되셨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양 청장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그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훈련생 시절부터 미래의 영웅관이라고 불렸죠. 왜냐고요? 첫 출동 때였습니다. 신참들은 대개 공포에 몸이 굳기 마련인데 최 선배님은 달랐습니다. 양 청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 화재였는데 선배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최강대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 2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최 선배님이 남긴 말이 우리 소방서의 좌우명이 되었죠. 생각할 시간에 한 걸음 더 뛸 수 있다. 그때 외부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커지더니 방송국 취재팀이 카메라를 들고 조문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최강대의 이야기가 언론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가 윤철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장례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수는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최강대 선배님은 한국 소방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영웅입니다. 30년 동안 347명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347 가정이 비극에 빠졌을 것입니다. 기자는 곧바로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족이시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눈물을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았습니다. 가족에게는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세상에는 가장 필요한 분 아래였다는 것을요.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양옆으로 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오셨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정부 관료들이 큰 화환과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관료는 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조의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장 추서장입니다. 최강대님께 1등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합니다. 무궁화 대훈장의 양 청장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그것은 소방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예진은 아들 서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정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무뚝뚝한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한 젊은 소방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원, 차렷. 순간 장례식장 안에 200명이 넘는 모든 소방관들이 일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2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최강대 선배님께 경례... 모두가 동시에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숙연함을 넘어 축제의 전당이 된 듯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 속에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끝내 눈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세월에 대한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외면한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훨씬 더 큰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 소방관이 외쳤습니다. 선배님,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소방관들도 하나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종영과 헌신의 맹세였습니다. 윤철수가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우 씨? 최 선배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선배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후배들이 그 뜻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혜지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몰랐군요. 아버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서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처럼 되렴. 진정한 영웅처럼. 장례식장 밖에는 여전히 소방차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넘어 도로까지 소방차로 가득 찼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멈춰서서 이례적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방차가 많아? 300명 넘게 구한 영웅이 돌아가셨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SNS에도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소방관 최강대라는 제목과 함께 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의 선택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양 청장이 덧붙였습니다. 최 소방관은 항상 말했죠. 내 가족도 소중하지만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더 급하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최강대 소방관에게 무궁화 대훈장이 추서되고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하는 순간 장례식은 엄숙한 이별의 장을 넘어 한 위대한 영웅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 증서를 받았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계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격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아버지를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혐오했던 아버지의 부재는 사실은 더 많은 존재를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경건한 침묵이 다시 장례식장을 감싸려 할 무렵
문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소방관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간절함과 깊은 슬픔,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감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최강대 소방관님, 유가족 되십니까?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눈가는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만. 진우가 대답하자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배유진입니다. 5년 전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최강대 소방관님이십니다. 예진은 얼른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배유진 씨는 흐느끼며 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7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가 너무 심해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산소 마스크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등에 업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최강대 소방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러셨군요. 진우는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 씨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제 가족입니다. 남편과 3살짜리 딸이에요. 최강대 소방관님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자랐을 겁니다.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구조된 후 감사 인사를 전하러 최 소방관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절을 했더니 아버님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잘 살아주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한층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님다운 말씀이네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그의 뒤를 아내와 2아이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찬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0년 전 가스 폭발 사고 때 최 소방관님께 구조되었습니다. 가족 모두를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4식구 모두입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최 소방관님이 한 명씩 꺼내주셨습니다. 특히 막내는 그때 2살이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죠. 박찬호 씨의 아내가 말을 보탰습니다. 최 소방관님이 저희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셨어요. 10분 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오직 초의 소방관님만이 계속하셨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막내 아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부끄러운 듯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년은 영정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 지금 축구선수 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진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살려낸 생명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살아가고 있다니. 뒤이어 구조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호텔 화재 때 구조된 사람, 8년 전 교통사고 차량에서 꺼내진 사람, 작년 홍수 때 지붕 위에서 고립되었다가 구출된 사람까지. 그들의 사연을 들을수록 진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은퇴 직전까지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60이 넘은 노인도 들어왔습니다. 나는 20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최 소방관이 응급조치를 해줘서 살아났어. 의사가 5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했지.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봐. 20년 동안 매년 초에 소방관 생일에 편지를 썼어. 주소를 몰라 붙이지는 못했지만 이 감사를 꼭 전하고 싶어서 왔네. 수첩에는 20년치의 감사 편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 소방관님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3년 전 건물 붕괴 사고 때 12시간 동안 매몰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포기했을 때 최 소방관님만 계속 파주셨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최 소방관님의 손톱이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잔해를 파면서도 우리 아들을 구하려고 예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셨다니. 청년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는 쓸 수 없게 되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최 소방관님 덕분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직접 구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7년 전 터널 사고 때 최 소방관님께 구조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해요. 최 소방관님이 당신 목숨을 걸고 구해줬다고. 터널이 무너지기 직전에 남편을 밀어내고 본인은 잔해에 깔리셨다고. 아버지가 다치셨단 말입니까? 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구조 작업을 지휘하셨다고. 진우는 7년 전 아버지가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저 작은 사고라고만 말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후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 소방관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고.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화상 입은 차에 구조되었고 어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강대입니다. 최 소방관님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왜요? 예지가 물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임신 8개월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 소방관님이 오셔서 저를 2시간 동안 진정시켜 주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최 소방관님이 아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당신의 손자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요. 그걸 듣고 아내가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진우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이야기를 하셨다니. 집에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던 분이었는데 최 소방관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는 강합니다. 엄마가 강하면 아기도 강해요. 제 손주도 그랬답니다. 라고요. 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했어. 그런 것 같구나.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강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최강대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철수가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최 선배님이 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선배님의 또 다른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더 큰 사랑관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군요. 구조된 사람들은 영정사진 앞에 작은 선물들을 놓았습니다. 꽃다발, 손편지, 사진, 아이들이 그린 그림, 영정사진 아픈 순식간에 선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자신이 직접 접은 종이학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아프지 않도록 접었어요. 진우는 소녀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해는 기울기 시작했지만 조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317명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강대라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진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얼마나 거대한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물결이 장례식장 안을 가득 메우고 최강대 소방관의 영정 아픈 감사와 희망이 담긴 작은 선물들로 넘쳐났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아버지에 대한 억하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는 냉정했던 아버지의 부재는 실은 수백 명의 또 다른 가족을 위한 열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때 붉은 노을이 장례식장 창문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또 한 명의 특별한 조문객이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가 약간 굽은 80살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과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핸드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최강대 소방관님 장례식이 여기 맞습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지가 할머니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강복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먼 곳에서 온 것 같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고단한 여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복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낡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꼭 유가족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빼곡하게 글이 적힌 수첩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선행 기록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강복순 할머니는 잠시 먼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수술비로 7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한테는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당장 퇴원하라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니. 서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갔죠. 뛰어내리려고. 그때 누군가 저를 잡았습니다. 바로 최강대 소방관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바로 그 순간 나타나셨어요. 진우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상까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소방관님이 그러셨죠. 할머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제 수술비를 전부 냈다고요. 저는 그게 복지단체나 정부 지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10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우연히 은행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알려주더군요. 초에 소방관님이 내셨다고 7천만 원 전부를.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평범한 소방관이셨는데요. 한내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작았군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지 못했던 이유가 강복순 할머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술 후에 최 소방관님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했죠. 그런데 최 소방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할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저에게 갚지 마세요.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갚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했습니다. 2005년 3월 김 할머니 병원비 50만 원 지원, 2010년 12월 노숙자 쉼터에 방한용품 3개 전달, 20년 동안의 선행 기록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운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연금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도왔어요. 최 소방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준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지 진짜 영웅은 내 할아버지란다. 진우는 수첩을 자세히 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2018년 5월 최진우 씨 아들 학원비 지원.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준이 너구나. 네가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녔을 때 말이야. 사실 그 학원비 일부를 내가 몰래 냈단다. 최 소방관님 손주라는 걸 알고 아주 작은 보답이었지. 한혜진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최 소방관님의 선행이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윤철수가 감탄했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랑 같습니다. 한 분의 선행이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친 거군요. 할머니는 편지 중 하나를 골라 읽었습니다. 강복순 할머니 덕분에 수술을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처럼, 그리고 할머니를 도운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시작한 선행의 연쇄가 이토록 거대하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소방관님은 가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회상했습니다.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시려고요. 그리고 늘 물으셨죠. 요즘도 누구 돕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단 말입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본인이 직접 도운 것처럼요. 서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 좋겠구나.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최 소방관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려 했는데 최 소방관님이 저를 막아주셨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예지가 물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저에게 빌려주셨습니다. 무이자로요.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갚으러 왔는데 늦었군요. 진우는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전과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 소방관님이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 생활비를 받은 독거노인, 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들. 한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최 소방관님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5년 동안 제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대학을 포기하려 했는데 덕분에 지금 다스나 의사 함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셨다고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 소방관님처럼 살고 싶어서요. 강복순 할머니가 진우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 씨, 이제 아시겠죠? 최 소방관님은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해 보였을 뿐입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를 몰랐군요. 돈이 없어서 저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원망했는데 예지는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모두 몰랐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강복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은행 금고 열쇠입니다. 최 소방관님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요. 금고라니요. 진우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 소방관님 말씀으로는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것몽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장례식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최강대라는 한 사람의 선행으로 연결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복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계속 도울 겁니다.
그것이 초회 소방관님께 드리는 진정한 조문이니까요. 강복순 할머니가 전해준 금고 열쇠와 선행 기록이 적힌 수첩은 최진우가 알고 있던 아버지 최강대의 삶이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물증이었습니다. 진우는 금고 열쇠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감추려 했던 비밀의 문이 이제야 비로소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복순 할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구호 대상자들이 장례식장을 떠난 후에도 진우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감으며 자신이 짊어졌던 분노의 무게가 사실은 얼마나 가벼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장례식장에 또 하나의 조문객 무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제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앞서 왔던 소방관들 못지않게 경건하고 진지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젊은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모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선두에 선 청년이 진우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최강대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청년은 명함을 건넸는데 그 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인턴 의사 오세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최강대 선생님이란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습니까? 진우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세훈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모두 최강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장학금이라는 단어에 진우와 예지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장학금을 운영하셨다니 예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장학금이 있었나요?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요. 한 여성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 온정유미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익명이었다고요?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4년 내내 매달 등록금과 생활비가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힘드셨는데 갑자기 장학금 연락이 왔습니다. 의과대학 6년 동안의 학비를 전부 지원받았습니다. 윤철수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과대학 학비라니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정부 지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은행 서류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오창 최강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 사회복지사 이하준 답브리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보육권 출신입니다. 대학은 상상도 못했지만 18살 때 갑자기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선생님은 각 학교와 보육권에 직접 연락해서 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한 학생들 지매를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훔치던 간호사 김수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지만 공부만이 저의 유일한 탈출구였죠. 고3 때 선생님 추천으로 최 선생님께 연결되었고 간호대학 4년 내내 지원을 받고 지금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신 거지? 오세훈 의사는 진우의 궁금증을 아는 듯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모든 보너스와 특별수당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하실 때 퇴직금도 거의 전부 장학금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퇴직금까지. 진우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청년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조사한 명단입니다.
확인된 학생만 20명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으니까요. 정유미 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SNS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같은 후원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최강대의 아이들, EA라고 부릅니다. 매달 모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김수연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무료 진료, 무료 과외, 법률 상담 등 각자 전문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하준 사회복지사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봉사활동 사진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수해민들을 도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구호 물품을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세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최강대 재단 갓을 만들어서 저희가 받았던 것처럼 다른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서준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한 청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은 돈입니다. 매달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돈으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도 그것을 바라실 겁니다. 김수영 간호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선생님은 저희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신 게 아니라 희망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의사가 동의했습니다. 가끔 저희에게 편지도 보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다. 라고요.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은 편지들입니다. 최 선생님이 보내신 것들이죠. 편지를 열어보니 단정한 글씨로 격려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 때는 이 편지를 읽으렴. 너는 할 수 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나중에 성공하면 내게 갚지 말고 너희들처럼 힘든 학생을 도와주거라.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는 말없이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이런 따뜻한 편지를 쓰셨다니. 저희 중에는 이미 후배를 돕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하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매달 보육권 후배 1명의 학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정유미 교사가 말했습니다. 제 월급은 적지만 학생 1명의 참고서 값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윤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군요. 최 선배님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놀랐던 점이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도운 학생들 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자살을요? 예지가 놀랐습니다. 네, 가난과 절망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 선생님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학비만 주신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셨으니까요. 서준이가 오세훈 의사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이제 뭘 할 거예요? 오세훈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살아야지. 최 선생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정유미 교사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자랑스러워 하세요. 최 선생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점 471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친아들인 자신보다 이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김수영 간호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편지에 가끔 가족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특히 암손자 서준이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어요. 정말요? 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그림을 잘 그린다. 운동회에서 1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쓰셨단다.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나마 가족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오세훈 의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날에는 모여서 최 선생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정유미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최 선생님의 이름으로. 남 7명의 젊은이들은 일제히 영정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사랑,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최강대 소방관의 비밀 장학금 수혜자들, 즉 최강대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47명의 젊은 인재들이 장례식장을 떠난 후에도 최진우는 아버지의 송을씨로 적힌 낡은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다 라는 아버지의 문장은 평생 아들인 진우에게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따뜻한 애정의 언어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한없이 깊은 존경심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는데 나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깊은 밤, 장례식장 마감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직원들은 차마 진우 가족에게 떠나라는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낡은 트럭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더니 트럭 한 대가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남성으로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트럭 짐칸에서 무언가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쌀포대였습니다. 무려 15포대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남성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최강대 소방관님 장례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진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성은 깊게 숨을 고른 뒤 자신을 김영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쌀은 최 소방관님께 드리는 마지막 쌀입니다. 마지막 쌀이요? 15포대나 되는 것을요? 예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걸 다 어디에 쓰셨던 겁니까? 김영철 씨는 땀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궁금했습니다. 독거노인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 왜 매달 쌀 15포대씩을 사가시는지. 그래서 한 번은 몰래 뒤를 밟아봤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최 소방관님은 그 쌀을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한 포대씩 직접 들고 가셨죠. 계단이 가파른 집도,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집도 마다하지 않고. 20년 동안 매달 15포대.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네, 다리를 다치셨을 때도 목발을 짚고 오셨습니다. 5년 전쯤이었죠? 그때도 쌀을 날랐다는 겁니다. 김영철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쌀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연탄도 날라주셨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히 동네 어르신들의 아들 역할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지팡이 소리와 함께 노인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30분이 넘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부터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까지. 우리 최 소방관이 여기 있는 거냐? 선두에 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예지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 소방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린 이제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인가. 다른 노인들도 한 분, 두 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친자식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최 소방관은 우리 목숨의 은인이야. 작년 겨울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병원에 데려다 줬지.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오신 거야. 문을 부수고요.
진우는 경악했습니다. 그래, 구급차 불러서 병원까지 따라와 주셨고 수술비까지 내주려고 하셨지. 또 다른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이것 봐. 최 소방관이 만들어준 반찬이야. 매주 일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지. 우리 입맛에 맞게 싱겁게. 아버지가 요리를?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던 분이었는데 김영철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최 소방관님, 독거노인들께 드릴 음식을 만들려고 요리 학원까지 다니셨습니다. 서준이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리 학원을 다녔어. 다른 할머니는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소방관이 써준 편지야. 우리 생일마다, 명절마다 카드를 보내주셨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늘 찾아와 주셨지. 윤철수가 김영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최 선배님이 보살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아는 분만 35분입니다. 다른 동네도 다니셨으니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한 할머니가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최 소방관 아들이야. 좋은 아버지 두었네. 최 소방관이 늘 자네 자랑을 했어. 아들이 성실하고 착하다고. 손자 자랑도 많이 있긴 했지.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가족 사진도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 한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셨는데 왜 집에서는 저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최 소방관이 그랬지. 가족한테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하겠다고. 김영철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 소방관님은 명절 때마다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공원에 텐트 치고 음식 준비해서요. 본인이 직접 사회도 보셨습니다. 얼마나 서투르셨는지 모두가 웃었죠? 그래도 끝까지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려고. 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무뚝뚝했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최 소방관님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상자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솜씨는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15명이 한 코씩 뜬 거야. 시력도 안 좋은데 힘들게 만들었지. 이제 못 주게 됐네. 예지가 목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최 소방관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름이 적힌 봉투 35개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각 어르신들의 병원비와 생활비입니다. 최 소방관님이 만약을 대비해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본인이 돌봐드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봉투를 열어보니 봉투마다 100만 원씩 땡 들어있었습니다. 3,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대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모은 것입니다. 최 소방관님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시고 전부 모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김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은 일제히 통곡했습니다. 최 소방관, 죽어서도 우리 걱정을 하다니.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영정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최 소방관, 고맙네. 정말 고마워. 천국에서 편히 쉬게. 노인들은 하나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시를 읊었습니다. 밤 11시 장례식장 마감 시간을 훨씬 넘겼지만 직원들조차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차마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남기고 간 눈물과 함께 최강대 소방관이 평생 동안 몰래 숨겨왔던 희생의 퍼즐 조각들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아버지의 퇴직금 전체가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원망 대신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왜 자신과 가족에게는 그토록 가난하고 무뚝뚝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이어티 더 많은 생명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떠나고 장례식장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진우 가족과 윤철수 소방관만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강복순 할머니가 남긴 금고, 열쇠와 어르신들을 위한 3,500만 원이 든 상자를 앞에 두고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또다시 열리며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20대부터 1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40대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녀는 자신을 달빛나는 어린이집의 원장 이선화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강대 선생님과 15년 동안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진우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이집이라니 전혀 연결되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금 대학생인 김태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시작이었습니다. 태민 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오금 쌀 때였죠.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보육권은 가난해서 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산타클로스요. 서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빨간 옷에 하얀 수염까지 완벽한 산타였죠. 커다란 자루를 메고 와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장난감, 과자, 옷, 정말 많았죠. 이선화 원장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친절한 특수 재단 관계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년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그리고 자신을 산타 죄라고만 소개하셨습니다. 김태민 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이름이 산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 소녀가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산타 할아버지예요. 매년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산타가 있었는데 최강대 영정사진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5년 전에야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선화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염이 벗겨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바로 최강대 소방관님이셨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죠. 왜요? 예지가 물었습니다. 유명한 소방관이시잖아요. TV에도 나오신 영웅이 왜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민 군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쭈어 봤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모든 아이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권리가 있다고요. 작은 남자아이가 편지 한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준 편지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올해도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널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내년에 또 만나자. 이선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달 편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일 카드, 격려 편지. 정말 세심하셨죠. 산타 할아버지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신 유일한 어른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어린이집 아이라고 불렀는데 윤철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선배님이 그런 일까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태민 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학용품도 사주시고 학원비도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선화 원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 내역서입니다. 15년 동안 매달 거르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내역서를 보니 매달 500만 원씩, 무의 15년이면 9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돈을요? 진우가 경악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린이집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선화 원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요. 정말이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네, 최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마음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요리사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거예요. 모두가 최강대의 영향으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선화 원장은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15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사진이죠. 사진 속에서 최강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알았던 무뚝뚝하고 냉정한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작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원장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오셨어요. 기침을 하면서도 끝까지 선물을 나눠주셨죠. 한 소녀가 작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제 보물이에요. 김태민 군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최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아버지였습니다. 친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할아버지가 계셔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선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 선생님이 왜 저희 어린이집을 도우셨는지 아십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 고아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 평생 후회로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라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다고요. 그 친구에게 진 빚을 갚는 것 허든이라고요. 아이들은 영정사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준비한 편지와 그림을 놓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도 산타 해주세요. 우리 잊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동요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전해요. 사랑하는 마음 전해요.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최강대에게 배운 대로 슬퍼도 밝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한 소년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꿈을 적어 날리면 이루어진다고요. 비행기에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영정사진 앞에 살짝 날려보냈습니다. 이선화 원장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 선생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큰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먼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이 돈으로 꿈을 이루렴. 포기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거라. 그것이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 통장에는 5천만 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김태민 군이 진우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다른 어린이집을 돕겠습니다. 고맙다. 진우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실감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세상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 반이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비로소 아버지의 삶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은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강복순 할머니가 남긴 금고 열쇠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와 함께 최강대 소방관의 비밀스러운 선행은 마침내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산타 최의 정체가 밝혀지고
9억 원이 넘는 기부금과 5천만 원의 미래 기금이 아이들을 위해 남겨졌다는 사실에 진우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가족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놓여있던 수많은 약자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모든 조문객들이 떠난 장례식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 가족과 윤철수 소방관만이 남아 최강대의 영정사진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선물과 편지, 그리고 강복순 할머니가 남긴 금고 열쇠를 응시했습니다. 진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평생 알고 지냈던 아버지와 오늘 알게 된 아버지가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한 예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참아왔던 감정들이 일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가족을 무시한다고, 돈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낳았냐고.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일이 더 중요했겠죠. 예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 모든 게 뭐예요? 337명의 목숨을 구하고, 4빌명의 학생을 돕고, 독거노인들의 아들이 되고, 어린이집 아이들의 산타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가족은 대체 뭐였을까요? 윤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최 선배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방식이 달랐다고요? 진우는 씁쓸하게 되물었습니다. 윤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선배님이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니셨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진우와 그의 가족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손때가 묻어 가장 자리가 닳아 있었고 누군가 수없이 꺼내보고 쓰다듬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5년 전 훈련 때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진우는 성실하니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라고요. 서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대. 진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 기억해냈습니다. 맞아. 그때가 있었지. 진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괴롭힘이 뚝 그쳤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그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를 찾아갔다고. 설마. 윤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이었을 겁니다. 선배님은 항상 멀리서 가족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예지도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준이가 어릴 때 자주 아팠잖아요. 병원비가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보험금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이었는데 진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서준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 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좁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셨군요. 예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합니다. 무관심하다고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홀로 짊어지고 계셨는데 서준이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슈퍼 히어로 였어요. 진짜 히어로는 자기 모습을 숨긴대요.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단다. 그때였습니다.
예지가 영정사진 뒤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영정사진을 세워두는 이젤 뒤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진우, 예지, 서준에게. 모두의 편지를 쓸 날이 올 줄 알았다. 미안하다. 많이 못해줘서.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렴.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출근했고 매일 밤 너희들이 편안한지 확인하며 멀리서나마 너희를 지켜보았다. 진우야, 너는 훌륭한 아들이다.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가 되었더구나. 자랑스럽다. 예지야.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고 함께해줘서 고맙다. 너는 최고의 며느리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네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에게 당당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단다.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의 아버지, 시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편지를 읽는 진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흐느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멀리서만? 예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셨어요. 서준이가 울고 있는 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울지 마. 할아버지가 슬퍼하실 거야. 윤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선배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행동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더 큰 가족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지가 말했습니다. 뭔데?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잇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해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 거야.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될 거야. 진우는 가족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그것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진정한 효도일 것이다. 윤철수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도 문을 닫아야 하고요. 진우는 윤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윤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선배님의 가족을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진우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예지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준이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서준이가 큰 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사람들 많이 도울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최강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이 도울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면서